안녕하세요. 오늘은 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연구소에 한 80% 이상 암 환자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주로 어떻게 하면 더 이 암을 잘 이겨낼 수 있는지 건강한 체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도 들으셔도 너무 유익할 거고, 또 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몸이 어떨 때 암이 잘 생기는지, 그 암이 생기는 이 신호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암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급성으로 생기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만성 대사질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세포 변이의 이상으로 해서 생긴 겁니다. 세포라는 것은 늘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왠지 굳어있는 것처럼, 기계처럼 늘 변화가 없는 것처럼 사실 느껴지는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만 해보면 다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손톱이 매일 길잖아요. 매일매일 그 자라는 건 볼 수 없지만 일주일 후, 2주일 후, 3주일 후 한 이 단위로 보면 손톱이 잘 자라고 있고, 이것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머리카락도 어때요? 늘 자라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자주도 미용실에 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내 몸의 이 세포도 위장 상피세포는 5일 만에 한 번, 적혈구는 120일 만에 한 번, 몸 전체는 약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 바뀌게 돼요. 뼈까지 하면 한 2년에서 7년 사이 정도로 좀 길어지긴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돌연변이 세포가 바로 암세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면역 활동이 일어나는 분들에게는 암세포가 발현이 되지 않고 또 면역세포에 의해서 또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역에 이상이 생겼을 때 암세포가 제거되지 않고 몸에서 계속 커져서 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약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내 몸에 세포의 변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 몸에 환경이 있는데요. 한 제가 7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암세포의 바로 직접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산소 환경입니다. 저산소다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 몸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암세포의 특징 2가지 중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기고요. 또 그로 인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가 바로 암세포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산소 유도분자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몸은 원래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네? 그런데 이 세포들을 살려야 돼. 저산소 유도인자라는 것이 나와서 산소를 쓰지 않고도 우리 몸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사람의 몸은 원래 쉽게 병들지 않아요. 병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우리 몸이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내려고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산소 유도인자를 내보내면서 세포에 변이를 일으켜서라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생길 수 있다. 그러려면 혈액순환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2번째는 산성체질에서 암이 잘 생겨납니다. 우리 산성이다, 알칼리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산성체질 환경에서는 몸에 젖산이라든지 여러 산이 쌓여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젖산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암세포의 먹이가 돼요.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기지만 산소가 좀 있는 환경에서라도 산성화가 된 곳에서, 즉 젖산을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바르브루크 효과라는 건데요. 이 젖산이 암세포의 에너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산성 환경이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산성이 아니라 약 알칼리 체질이 정상입니다. pH 7.2에서 7.4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일부러 내 몸이 산성이 됐을까? 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음식들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단 거 땡긴다 하면서 정제 탄수화물 음식, 당분 있는 음료수들 좀 먹게 되잖아요. 뭐 빵이나 디저트나 또 정제된 쌀과 밀가루로 만든 밥빵, 면떡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몸에서 인산이 쌓이기 쉽게 만들고 또 우리 몸을 산성화로 만듭니다. 설탕이나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연의 당이 아닌 이런 합성된 당이 문제가 됩니다. 또 고기를 많이 먹어도 몸은 약간 산성화 체질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식사법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 체질로 가기 쉽고 또 암세포가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체온이 낮을 때입니다. 체온이 낮다는 것은 암세포가 쉽게 제거되지 않는 면역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암세포라는 거는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하루에 5,000개 정도는 누구나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없애느냐 또는 없애지 못하느냐가 그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잘 없애지 못할까 생각해 보세요. 자, 체온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혈액순환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차가워진 그 부분에서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저산소 환경에서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또 유도하는 몸의 하나의 증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차가워진 그 부분에서는 암세포가 잘 제거되지 않아서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요즘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그래도 많이 많아져서 참 다행인데요. 바로 암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뇨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암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에요.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 바로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됐다가 또 급격하게 사라지면서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지방을 쌓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염증을 많이 만드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일단 암이라는 것은 그 시작부터 암이 딱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세포의 변이들 또 이걸 제거하려는 몸의 움직임인 바로 염증이 오래됐을 때 만성염증이 됐을 때 또 암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막 생기고 인슐린의 내성이 자주 생기는 몸이 되면 염증도 잘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염증으로 인한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바로 혈당 스파이크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이는 음식이나 운동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독소인 스트레스가 또 다른 암의 원인이 반드시 됩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저는 더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어요 하시면서 그때 몸이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큰 충격들, 작은 스트레스는 늘 생기고 또 늘 사라지기도 하고 이걸 반복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누구나 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스트레스, 굉장히 오래 쌓여있는 어떤 깊은 갈등 관계, 깊은 어떤 원망이나 불만이나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관계들, 오래된 억압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의 이 면역 체계를 확 바꿔버립니다. 일단 오래된 스트레스들은요 계속 교감신경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당연히 교감신경을 긴장하게 만들어서 콜티졸을 분비하고 혈당, 혈압을 올리면서 근육도 수축시키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스트레스, 오래된 묵혀있는 그런 깊은 감정들,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 상태에서도 이 교감신경의 과긴장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럼 교감신경이 항신되면 부교감신경이 항신되지 않습니다. 부교감신경이 꺼져버리죠. 부교감신경이 항신돼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NK세포, 또 림프구들, 암세포들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많은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정말 오래된 스트레스는 어떻게든 이제 풀어야 되겠고요. 특히 현재 암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마음을 어떻게든 좀 더 긍정적으로 밝게 또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저는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아까 제가 혈당 스파이크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염증은 우리 몸에서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반응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성이에요. 우리가 만성으로 뭔가 진행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은 누구나 잠깐 생길 수 있어요. 상처 나면 여기 상처를 복구하기 위해서도 염증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몸속에 난 상처들, 몸속에 불필요하게 쌓인 많은 독소들,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이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어나는 염증,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이죠. 예전에 타임지에서도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염증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성염증이 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성염증이 혹이 되고 이 혹이 또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염증 상태를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해독에 신경을 쓰고 독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식사도 독소가 없는 식사를 한다. 이러면 우리 몸은 또 이 가역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또 거기에 갑작스러운 어떤 큰 마음의 충격, 사업 실패라든지 가족의 큰 어떤 사별이나 어떤 충격적인 이별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이런 일들이 같이 오면 이것은 이제 혹으로 발전하고 또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늘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 지나치게 힘들게 단식을 오랫동안 한다거나 또 너무 심각한 그런 채소만 먹는 식사를 극단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늘 해독에 좀 신경을 쓰고 독소를 좀 줄이는 식사를 한다는 거, 또 해독에 좋은 음식을 조금씩 챙겨 먹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좌식 생활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 사실 늘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앉아서 업무를 하고 또 앉아서 많이 상담을 합니다.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7, 8시간, 9시간 계속 또 앉아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앉아있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느낄 수 있냐면 바로 비행기를 오랫동안 탔을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오랫동안 타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다리가 정말 아픕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여기에서 이제 혈전이 생기는 분도 가끔 계시고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도 더러 계시는데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혈액순환과도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오래 앉아 있을수록 혈액이 아래로 정체되다 보니까 역시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염증도 해결이 되지 않고 산소도 공급이 되지 않는 여러 2차, 3차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분들은 반드시 정말 1시간에 1분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1분이라도 좀 다리를 움직여주는 습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앉아서 다리를 너무 이렇게 아래로만 직각으로 구부리지 말고 좀 펴는 연습들도, 펴는 잠깐의 활동들을 한다면 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산소 환경, 또 산성체질, 그다음에 낮은 체온, 그다음에 혈당 스파이크, 스트레스, 만성염증, 또 좌식 생활, 이 7가지가 제 암이 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한다고 100% 암이다, 이 말은 아니고요. 이런 생활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또 암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은 습관 하나라도 꼭 만드셔서 이 환경을 좀 벗어나시고, 또 암이 걸린 후에 정말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큰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암에 딱 걸리면 이제 가족력 많이 이야기 하시거든요. 또 뭐 어떤 보험회사나 병원에 가서도 이제 가족력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족력을 100%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가족력보다는 가족 생활 습관력이라고 또 좀 말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암이라는 질병을 자세히 보면 사실 유전자가 원인이다라고 밝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유방암에서 뭐 헐투라는 이제 유전자에 대한 양성이냐 해서 헐투 양성 유방암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뭐 3중 음성 유방암도 있고 해서 원인이 그 하나로만 보기는 참 어렵죠. 또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됐지만 암세포는 또 다른 변이를 일으켜서 또 그 하나의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가도 또 내성이 생기는 세포로도 바뀝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원인이다 라고 보긴 참 어려워요. 유전자만 원인인 경우라면 아마 암은 정복하기가 상당히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암은 정복이 참 어려운 질병으로 남아있죠. 암은 유전자다 라고만 보기에는 어렵고요. 대사질환이다 라는 것이 최근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실제 2014년에 보스턴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인 토마스 세이프리드에 의해서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암은 세포의 대사 문제다 라고 한 번 더 규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르게 젖산을 활용한다든지 비정상적으로 포도당을 지나치게 흡수한다든지 여러 다른 대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암세포는 어떠한 원인들에 의해서 대사가 잘못돼서 생기는 이상세포로 인한 대사질환이다 라고 보는 거죠. 유전질환이면 정말 유전자 하나만 딱 제거하면 돼요. 그런데 암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력에 의해서 생긴다, 이것보다는 어떤 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떤 집안은 엄청 막 유머가 재미가 있고 유머러스한 그런 분위기고 많이 웃는 가족이 있는 반면 약간 약간 우울 느낌이 있고 잘 웃지 않고 약간 부정적인 그런 기운이 흐르는 그런 가족의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웃는 그런 집안보다는 약간 좀 우울하고 여러 가족의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좀 슬픔이 좀 많고 이런 환경에서 조금 더 생기기도 더 쉽다라는 거죠. 또는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한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산다거나 또 너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계속 쌓아둔다거나 너무 착해서 남들에게 친은수를 너무 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억압된 감정에 의해서 면역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암은 하나의 특정 유전자가 원인이 아닌 대사질환으로 이제 규명을 했습니다. 암을 대사질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암에 걸렸다가도 본인의 어떤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암이 나았다, 기적적으로 암이 줄어들었다, 사라졌다,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에 어떤 신진대사의 이상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신진대사의 변화를 가져올 때 암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으로만 보면 굉장히 운명적이잖아요. 우리 집안 대대로 이 암에 걸렸어.
엄마, 아빠, 뭐 삼촌, 숙모, 뭐 큰아빠, 작은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막 하면서 가족 대대로 암이 있기 때문에 나도 암에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그 생각을 저는 바꿔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족 대대로 이어지는 집안의 분위기가 만약에 안 바뀌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암 자체는 유전질환보다 대사질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엄격하게 하거나 이것보다는 평상시 즐거운 생활, 또 몸에 좋은 음식, 적당한 운동, 또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환경,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암과 멀어지는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이 대사질환이라면 몸 상태와도 관련이 있나요? 네, 우리 대사질환이다라는 것을 떠올리면 먼저 만성 대사질환, 뭐 대사증후군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뭐 대사증후군 해가지고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복부둘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사질환이다, 대사증후군이다 이런 거를 진단합니다.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혈압, 고지혈증인데 암에 걸린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 몸은 원래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혈압이 올라갔을 때 고혈압이라 하고 혈당이 지나치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 때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환경이 암이 생길 수 있는 예비 조건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혈당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고혈당이 계속 반복되는 몸이 된다. 이 혈액 안에 당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적혈구가 지나가는 통로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적혈구의 응집 현상도 굉장히 잘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또 당분은 지방으로 또 바뀌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는 환경도 상당히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혈관 안에서 당분, 지방이 많은 상태, 백혈구가 면역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분과 지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백혈구가 면역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지나가지 못하겠죠. 도로가 꽉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응급차가 빨리 지나가지 못하는 환경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백혈구의 면역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에 염증이 더 쌓이기가 쉬워지고 이런 환경이 자주 반복되면 염증은 만성염증으로 더 가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만성염증은 혹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 혹은 또 계속 그 환경이 안 바뀌면 암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대사증후군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당연히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겠고요. 또 암을 예방한다라는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대사질환이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지방간이라고 한다라면 큰 대사질환이 암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이 재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이라는 것은 당연히 한번 제거해서 완치됐다라고 하기가 어렵고 전이 재발 때문에 이제 무서운 거죠. 여러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처음에 암에 걸려 오신 분도 계셨지만 간암, 전립선암, 담낭암 이렇게 해서 전이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받으시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폐암에서 또 뼈전이로 되기도 하고 유방암이 또 폐암으로 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전이 재발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암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암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른다는 느낌보다 우리 암을 막 정복하자, 암과 막 싸우자, 막 암과의 전쟁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뭔가 내 몸에 변이가 일어난 또 다른 나의 몸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사나워져서 막 더 커지는 환경으로 가지 않도록 내 몸 전체, 내 몸의 일부다라고 포용하면서 저는 가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지거나 전이 재발이 되면 또 다른 단계에서 또 암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번의 항암과 여러 번의 수술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이 재발로 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암이 처음부터 제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몸 전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몸 전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암을 생활습관병, 대사질환 이렇게 봐야만 다시는 이제 전이 재발이 없는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암을 한번 딱 제거했다 하더라도 그 종양줄기세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 종양줄기세포는 또 하나 또 일정한 어떤 환경, 독소가 많고 염증이 많고 산소나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고 막 체온이 떨어지는 이런 일련의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에서 또다시 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줄기세포가 바로 남아있기 때문에 암을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활습관 그리고 대사질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의 환경을 바꾸면 재발, 전이율은 몇 %쯤 될까요? 바꾸는 것의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재발 전이가 정말 안 되고 싹 사라진 분도 계십니다. 이제 물론 암이라는 것은 추적 관찰을 계속 해야 돼요. 5년, 10년, 15년, 20년. 하지만 5년 이후에도 전이 재발되지 않고 계속 완전히 암을 극복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 5년 있다가 또는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또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 몇 %의 확률이라고 딱 퍼센트를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이라는 것을 통계를 잡을 때 이제 큰 병원에 등록된 환자를 중심으로 통계를 잡죠.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정말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나의 생활 습관을 몸 전체 환경을 바꿔서 스스로 이겨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일반 큰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분도 또 계십니다. 또 병원에서 말기암입니다 해서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선고를 받으시고 개인이 노력해서 5년, 10년 계속 생존뿐만이 아니라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도 또 분명히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통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통계를 내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떤 퍼센트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그런 건강의 차원에서밖에 관찰이 되지 않는데요. 일단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던 분도 3기 암 상태에서 지금 3년 이상 계속 건강하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6개월 남았습니다 하신 분들도 1년 이상 1년 남았습니다 하신 분들도 그 기한을 넘어서서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암에 걸리기 전에 건강 상태 있잖아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굉장히 과로하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막 체력 떨어지고 면역력도 엄청 떨어져서 대상포진이나 구내염이나 감기 같은 질병도 자주 걸리고 운동하기도 힘든 그런 체력이 저하된 상태, 하지만 암이 아니었던 상태, 이 상태보다 몸의 환경을 관리했더니 더 건강해졌다, 더 많이 운동할 수 있고 일할 체력도 더 남아돌고 더 많이 건강해졌다, 또 스트레스 관리도 해서 훨씬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암이라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내 몸의 사인을 잘 점검을 하고 그 관리를 열심히 해서 더 건강해진, 20대 때보다 더 건강해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더 건강해진 몸으로 돌아간 겁니다. 바로 우리 몸은 이렇게 자생력이 강하다는 거죠. 내 몸에 의사가 있다 이런 책도 있고 표현도 많이 하시는데,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한 환경 아래에 건강한 세포분을 열심히 해서 몸 전체 세포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몸을 우리는 계속 암 환자다, 암을 잘 이겨냈다, 생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냥 암을 한 번쯤 그냥 경험한 사람으로 더 나은 건강을 만든 정말 아주 훌륭한 분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몸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유전자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또 항암을 정말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이 소극적인 형태로 암과 싸워서 이겨내려는 그런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꼭 몸의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전이 재발이 되지 않는 몸의 환경을 만들자. 이것에 저는 1순위로 신경을 쓰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수술이나 항암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지 말자 이건 아니고요. 득이 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이 될 때는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만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치 가능할까요? 항암 치료만 받는다면 사실 몸의 환경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항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암세포만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주사나 뭐 약물을 섭취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만 없애는 게 바로 항암 치료죠. 그런데 우리 몸은 암이 생긴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단 현재는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의 암세포와 99%의 정상세포로 자주 표현을 하는데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정상세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세포를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관점은 항암치료가 아닙니다. 항암치료는 암만 제거하는 관점이죠. 제가 이제 식이요법 생활습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신경 써드리는 부분이 바로 99%의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하자 이거거든요.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은 나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일단 잘 먹으라고 하는 의사선생님들의 이 말씀이 바로 요겁니다. 잘 먹어야 항암치료 잘하죠. 해서 잘 드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나에게 맞게 완전히 소화시키면서 영양을 잘 흡수하는 형태, 이렇게 잘 먹는 방법, 또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또 즐거운 마음 관리, 이런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바로 몸 전체의 환경을 만들어낸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는 암만 제거하는 거고 몸의 나머지 정상세포 환경을 바꾸는 거는 개인의 몫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우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1%의 암보다 99%의 정상세포에 집중하자입니다. 정말 요거는 다른 데서 참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문제점만을 바라보는 것이 의학의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의학의 영역 당연히 전문 영역이고 의학의 방향성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암이 제거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면역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물이잖아요. 암세포를 제외한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잘 돌아간다. 그러면 암세포가 잘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몸 전체 환경에 신경을 쓰자. 그 말이 바로 99%의 정상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들자입니다. 아직 암은 아니지만 사실 좀 기능이 약해졌을 수 있잖아요. 면역세포들이 좀 힘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뭐 면역항암제의 원리 자체도 역시 이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면역세포가 암을 제거하자 이 원리인데 일방적으로 면역세포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면역세포도 같이 튼튼하게 만들어야 암을 제거하는 힘이 강해지고 또 더 이상 암이 생기지 않는 종양줄기세포가 더 이상 분화하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99%의 정상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자. 자, 이것을 저는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소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쌓이는 눈에 보이는 독소, 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라는 독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사실 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발암물질이다 해서 정말 뭐 유독성 발암물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몸에 피부에 직접 닿게 하거나 또는 마시거나 할 경우 당연히 암이 유발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은 스트레스, 억눌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제대로 된 이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면역계를 확 바꿔버려서 또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독소와 보이지 않는 독소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보이는 독소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정말 어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그런 곳에서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제 보이는 독소도 사실 내가 먹는 음식이 설마 독이라고 생각이 들면 아마 드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이쯤은 괜찮겠지, 뭐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 이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독소라고 인지가 안 돼서 그냥 편하게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독소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삶에서 너무나 잘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독소를 분류를 해드리면 일단 초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여러 가지 첨가물들, 뭐 보존제나 색소나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막 들어가면서 다양한 이제 음식의 보존을 길게 하고 또 맛을 내기도 하고 또 색을 예쁘게 보여서 먹음직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공식품 안에 있는 첨가물들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최소 30에서 50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식품 첨가 그 법에 의해서 100% 표기가 아니라 사실 일부 표기에도 품은 가공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가공식품만 먹는 게 아니라 포장된 음식을 한 두세 가지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첨가물과 또 다른 음식에 섞여 있는 첨가물이 섞여서 칵테일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칵테일 효과는, 이런 부작용은 병원에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이 섞여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먹은 음식이 즉각적으로 독이 돼서 막 구토를 일으키고 뭐 설사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몸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보이지 않게 쌓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쌓이면서 간의 해독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신장의 해독 능력도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독소를 할지라도 별로 내 몸에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느낄 수 있는 이 독소 중에서는 초가공식품 독소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잘못된 식사법으로 인한 독소가 있습니다. 잘못된 식사라는 것은 뭘까요? 저는 완전 소화되지 않은 불완전 소화시킨 모든 식사를 잘못된 식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완전 소화라는 것은 일단 소화불량 상태를 뜻해요. 식사를 다 하고 나면 소화가 깔끔하게 돼서 영양소는 쫙 흡수되고 독소는 다 나가버리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사들, 때로는 과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음식을 막 섞어 먹으면서 가스가 차기도 하고 또 방귀가 나오기도 하는 소화불량 상태를 겪습니다. 잘못된 음식 배합으로 인해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동시에 골고루 잘 먹어라 이 말 때문에 동시에 너무 많은 음식을, 너무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잘 먹어라 보다 골고루 세포에 잘 흡수된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골고루 잘 먹으라 이 말은 저는 골고루 병 잘 걸릴 수 있다 이 말로 또 바꿔드리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이 되고 탄수화물은 발효가 되고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 지방은 산패가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식사법으로 인해서 생긴 것도 역시 내 몸에 독소로 남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생긴 요산이 쌓여있는 질병이 바로 통풍이죠. 또 우리 뇌질환, 치매의 원인이라고 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것도 비정상적인 대사에 의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산물 찌꺼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훨씬 더 많겠죠. 아직 규명해내지 못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병원에서는, 특히 현대의학에서는 독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산, 베타 아밀로이드, 또 석회화된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된 신진대사에 의해서,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어혈이다, 담음이다, 이런 표현을 또 하기도 하죠. 뭔가 막혀 있는 것들 있죠. 또 우리가 부종을 통해서도 느끼는데 몸에 뭔가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 이것도 역시 독소가 있기 때문에 부종이 될 수가 있고 림프순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사지를 하면 부종이 싹 빠지고 림프순환이 잘 돼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역시 내 몸에 정체되어 있는 이러한 독소의 흐름들이 빠져나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식사로 인해서 생긴 소화불량 독소, 소화 대사 독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독소로는 지나친 약물의 복용도 또 독소가 될 수 있겠죠. 약물이라는 것은 응급적으로 어떤 증상을 빠르게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크나큰 독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
오랫동안 같은 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 잠깐의 증상은 완화되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약물의 독성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 안내가 모든 약들에 써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고지혈증 약을 오래 드실 경우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해서 다리가 좀 힘이 없고 걷기가 힘들어지는 증상이 되기도 하고, 또 심장 근육, 코엔자임 Q10을 계속 소모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서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당뇨약을 또 오래 먹다 보면 또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약을 오래 먹을 경우에는 이 약물의 부작용이 몸에 쌓여서 몸에 또 이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공식품, 잘못된 식사법, 또 지나친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독소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원인이 돼서 내 몸에 또 염증 반응에 문제를 일으켜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다양한 질환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불완전 소화를 말씀 주셨는데 채소류, 비빔밥 같은 음식을 먹어도 불완전 소화가 되나요?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화력 상태, 또 위산이나 담즙의 분비의 상태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채소와 밥을 같이 섞어 먹는 경우는 이제 소화 상태가 잘 맞는 음식 궁합이에요. 곡식과 채소의 궁합이잖아요. 여기에 고기를 너무 많이 같이 먹는다, 이제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빔밥 정도, 계란 하나 정도 있잖아요. 계란 하나에 4-5가지 나물, 그리고 밥이 섞여 있는 상태는 보통의 소화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굉장히 또 약해진 상태, 또 이제 항암으로 인해서 이제 소화력이 굉장히 또 약해진 상태, 이런 분들은 또 그 정도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소화력 상태를 대화를 나누면서 파악을 해 가는데요. 그 정도도 소화가 안 되는 환자분들 의외로 또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의 반찬만 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소화가 또 잘 되는 또 다른 식사를 또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화력 상태에 따라서 이런 변수들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몸에 이렇게 안 좋은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계속 생기게 되나요? 독소가 쌓이는 몸은 염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소라는 것은 몸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요. 장을 통해서도 배출이 됩니다. 또 피부 호흡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독소가 배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은 배출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해독을 위한 장기들이 잘 움직이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독소가 만약에 요만큼은 내 몸이 다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독소량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러면 장기들이 일단은 과부하가 걸리겠죠. 사람의 몸도 과로하면 쓰러지잖아요. 과로사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장기들은 과로사가 없을까요? 과로사 있을 수 있습니다. 과로할 수 있습니다. 독소가 정말 해독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잔여 독소들이 남아서 간의 해독을 거치지 못하고 또 장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독소들로 인해서 내 몸은 어쨌든 없애려는 작용을 하는 것이 또 다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바로 염증을 또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맥경화, 또 콜레스테롤, 이런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부분 동맥경화의 원인을 콜레스테롤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오해를 벗었는데 아직도 콜레스테롤 알고 있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2015년에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질환,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과는 무관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도, 정상 수치여도 심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적으로 이거는 이제 논문 자료도 있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미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바로 산화된 콜레스테롤로 인한 염증이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염증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로는요, 좀 높아도
바로 이게 혈전이 되고 심혈관을 딱 막고 이 큰 문제를 바로 일으키지 않아요. 문제는 염증이 많은 몸에서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서 해결이 안 되니까 혈전이 훨씬 더 생기기가 쉽고 동맥경화도 그래서 일으키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소라는 것은 염증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염증이 많은 몸은 암과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독소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꼭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중에서 몸에 독소를 쌓이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까요? 가공식품, 아무 음식이나 집어먹는 습관이 되겠죠. 특히 책상 위에 보통 비스킷 하나 두기도 하고 초콜릿이나 사탕, 또 빵이나 과자 이런 것들 두잖아요. 또 마트에서 장을 보면 정말 가공식품 정말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최대한 그 자연 신선 코너에서만 거의 장을 많이 보는데 과자도 정말 많이 사시고 라면도 많이 사시고 또 특히 냉동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거 있죠. 이제 거의 90% 이상을 그렇게 장을 보시고, 과일, 채소는 과일이나 채소, 신선한 음식들은 많이 안 사시는 그런 분들을 좀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가공식품과의 거리가 너무 좁아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쉽게 독소가 쌓이는 몸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잘못된 이 건강 상식도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유와 유제품을 몸에 좋은 것으로 아직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우유의 성분은 이제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항생제나 또 우유에 있는 성장 호르몬들이 어린아이들의 조숙증의 원인,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유제품들 같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요구르트 자체도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먹는 어떤 우유 자체가 공장식 축산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잔여 항생물질, 잔여 호르몬 물질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유나 코코넛 이런 것들을 활용한 식물성 요구르트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이런 건강 상식들로 인해서 사실 독소와의 거리가 사실 많이 좁아진 측면이 있죠. 짧은 스트레스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있죠. 우리 몸은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스트레스, 잠깐씩 겪는 스트레스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만성으로 갈수록 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계속 더 많이 분비를 하겠죠. 그럼 이 호르몬이 나왔을 때 내 몸은 어떻게 바뀔까요? 혈관이 확 좁아지면서 혈구들이 뭉치게 되고, 또 산소를 보내야 되는 곳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혈당, 혈압이 다 상승하고 근육은 확 수축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막 경직이 되고, 또 긴장성으로 어깨가 많이 굽기도 하고, 또 소화도 안 되는 또는 설사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바로 교감신경 항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가 콩팥 위에 붙어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예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부신이라는 장기도 점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신이라는 장기는 호르몬을 만드는 장기인데,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도 만들어냅니다. 그럼 점점 호르몬의 균형이 점점 깨져가게 돼요. 또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계속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에서 NK 세포나 또 림프구들, 이러한 면역 세포들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지 않으면 이 면역 세포들의 능력이 확 떨어지게 되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관련된 세미나 같은 데 보면 웃음 치료 하시잖아요. 웃음 치료, 그다음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이런 것들 하시고 뭐 춤추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즐거운 활동 하시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을 해야만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사람의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이루고 있는 이 자율신경계가 있는데요. 이 자율신경계는 둘 다 잘 활발하게 작동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너무 이렇게 긴장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너무 부교감신경이 작동되지 않아서 꺼져 있으면 또 면역력에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성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는 반드시 내 몸의 이 면역의 균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반드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긴장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 계시죠. 반드시 이완하는 활동이 뭐가 있는지 나만의 이완법 꼭 찾으시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즐거운 활동들, 많이 웃을 수 있는 활동들 뭐가 있을까 꼭 찾아서 나만의 이 긴장을 푸는 방법 이런 것들 꼭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만성 스트레스의 여러 요인으로는 어떤 깊은 오래된 갈등 관계,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주부님들도 계실 수 있고 직장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도 계실 수 있겠죠. 또 어떤 부부 관계에서 너무 깊은 갈등 관계로 인해서 몸에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억눌린 감정들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그런 원망, 그런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배신감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질병을 일으키고 또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다양한 분들에게 들어봤는데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또 투자금을 누군가가 횡령을 했다거나 사업 어떤 동업자가 견딜 수 없는 배신을 했다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암이 생긴 분들, 암이 더 커진 분들 이런 사례들은 이제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또 이것의 원인이 되는 어떤 억눌린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을 저는 꼭 해결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느끼는 신호들이 있나요? 스트레스를 받는 몸의 신호는 일단 만성 피로, 소화불량, 또 설사 변비가 오가는 것, 또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것 이런 요인들을 들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근데 교감신경의 영역은 일단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소화도 안 되게 해서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면역력도 좀 줄이고 뭔가 생존에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혈당, 혈압을 확 올리고 근육도 수축시킵니다. 그러니 소화, 배설, 대사, 면역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일단 생존보다는 뒤인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소화, 대사, 면역, 배설 이런 것들은 부교감신경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근데 때로는 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렇게 나는 뭐 마음이 별로 뭐 힘든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러는데 몸은 너무 이 소화도 안 되고 배설도 안 되고 면역력도 너무 떨어지고 막 만성 피로에 막 너무 찌들어 있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자율신경계에 좀 불균형이 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배설, 대사, 면역 이런 모든 기능들이 떨어진다. 만성 피로가 쌓인다. 이런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100% 자연식인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과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암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까요? 암이라는 것은 자율신경 불균형에 의한 것이 저는 좀 더 크다고 봐요. 네, 물론 100% 가공식품만 먹는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100% 자연식을 먹는데 스트레스가 심하다 상당히 이제 위험 신호로 좀 보여집니다. 음식은 내 몸을 구성하는 원료이기 때문에 자연식을 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암은 그렇게 단순 질환이 아니에요. 매우 복합 질환입니다. 매우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음식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산소 부족, 운동 부족, 그다음에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다 이런 것들로도 암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몇 대 몇이라고 보긴 참 어렵지만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 말 자체가 아무리 자연식을 먹어도 암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실제 그런 상담 사례도 있었거든요. 100% 자연식만 했대요. 그런데 암이 재발이 됐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평상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도가 높았습니다. 굉장히 완벽주의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100% 자연식을 잘 하셨겠죠.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암과의 막 전쟁을 치르듯이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했고 이거 안 했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꼼꼼하게 하시는 그 성향이 하나도 안 바뀌셨구나를 제가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자연식을 해도 스트레스 요소, 어떤 교감신경 항진 부분, 어떤 성격의 완벽주의, 철저함 이런 것들만 너무 많이 추구할 때는 또 암이 재발될 수도 있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식생활을 한 70%, 뭐 80%이 정도를 하시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신다. 그런다라면 저는 훨씬 더 암의 재발 확률이 더 낮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식생활을 100% 가공식을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한다. 이거는 또 내 몸을 이루는 원료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너무 강박적인 자연식보다는 약간 여유를 가지고 하시더라도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면역력을 높이고 암이 재발되지 않는 환경,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몸이 긴장되어 있을 때 해주면 좋은 행동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식호흡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는 사실 짧게도 많이 오잖아요. 누군가 굉장히 뭔가 화를 냈다거나 뭐 화난 상황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확 이제 혈압이 올라가죠. 이럴 때 심호흡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옆에서 맞습니다. 이 심호흡 하는 동안, 특히 복식호흡을 하는 동안 이 호흡과 함께 교감신경이 확 이제 같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러면 횡격막도 같이 호흡을 하게 됩니다. 흉식 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계속 긴장된 상태에 있게 돼요. 횡격막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복식호흡을 하면서 횡격막이 같이 내려가고 횡격막 호흡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횡격막 안에도 굉장히 많은 림프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력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급하게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식호흡 딱 90초만 하셔도 돼요. 우리 몸에서 이 스트레스를 막 나오게 하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이 90초 만에 확 또 몸 전체로 퍼져서 사라져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90초만, 1분 30초밖에 안 되죠. 이 짧은 시간이라도 복식호흡을 빠르게 하신다면 스트레스로부터 빠르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에게 아침 5분, 저녁 5분 복식호흡을 권하는데요. 바로 이 횡격막을 통한 면역력 강화, 그리고 스트레스로부터 좀 이완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권하고 있습니다. 몸에 독소가 쌓였을 때 일상생활에서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독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어렵지 않으면서 조금만 신경 써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죠.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물로 인한 해독이죠. 물 없이는 해독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해독 관련된 제품들을 먹는다고 해도 가장 기본은 물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이왕이면 이제 알칼리, 미네랄이 많은 미네랄 워터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가장 중요한 해독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을 통한 해독입니다. 과일이라고 하면 당분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과일의 90%는 수분입니다. 이 90% 수분 안에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효소, 너무나 다양한 고급 영양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당분은 지나친 고당도 과일을 제외하고는 100g 안에 2에서 5g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5g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음료수 하나 사 드시면 25에서 35g 정도 당분이 있거든요. 요거 드시려면 과일을 500g에서 1kg가량 드셔야 되는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인위적인 그런 당분이 많은 고당도 과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일, 우리 일상의 과일들은 당분이 지나치지 않고 오히려 파이토케미컬, 비타민, 미네랄, 효소, 또 수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굉장히 많이 해독을 시켜줍니다. 간하고 장을 빠르게 해독시켜줘서 제가 아침과의 습관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최고의 해독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채소예요. 네, 채소는 해독제로 알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채소 즙도 드시고, 채소 스무디도 드시고, 채소 스프 이런 거 또 많이 드시고 계실 겁니다. 채소에는 또 식이섬유, 또 파이토케미컬, 수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채소를 통한 해독도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지나친 채소 섭취, 이렇게 해독센터 같은 데 가셔서 막 일주일, 열흘, 한 달씩 계시다가 오신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과한 채소 섭취로 인한 너무 저체중까지 가신 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 해독이라는 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정화만 하는 해독보다 영양을 채우면서 하는 해독을 또 강조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같이 드시는 영양과 해독을 같이 섭취하시는 해독법을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과일을 드신 후에 샐러리 즙이라든지 케일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ml, 200ml 추가적으로 더 드시는 습관들 이런 것들 또 샐러드를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좀 과일 식사하시는 것 또 샐러드 식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숯과 태운, 현미, 숭늉을 이용한 해독입니다. 숯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또 고대로부터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로 사용되는 매우 귀한 해독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응급의학과에서 약물 중독으로 실려오는 환자들을 해독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해독제로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가공식품 먹었을 때, 외식했을 때, 지나치게 과식했을 때 먹는 숯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숯을 활용을 하시면 나쁜 음식을 먹어도 그 폐해가 몸에 그렇게 크게 남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적게 드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치킨을 드셨다거나 햄버거를 드셨다거나 또 외식으로 좀 과식을 했다거나 이럴 때는 이 숯가루, 차콜 캡슐로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이 현미를 태워서 만든 누룽지 숭늉물입니다. 곡식을 태운 것도 이 숯가루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숭늉은 물만 마시면 되니까 숯가루를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좀 편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집에서 이 누룽지를 태워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태웠다고 다 나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발암성 물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위험하고요. 이렇게 곡식을 태운 것들은 숯가루와 같은 정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진하게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당한 농도로 꼭 정화가 필요할 때 또 해독이 필요할 때 현재 면역에 문제가 있거나 독소가 많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이럴 때 드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상에서 수분 섭취, 과일과 채소 그리고 숯과 현미를 태운 숭늉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도 해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미 태운 누룽지 물을 마시고 알갱이도 마저 먹으면 해독 효과가 2배가 될까요? 현미를 태웠을 때 알갱이까지는 사실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숯가루를 태운 성분과 또 곡식을 태운 성분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곡식을 태운 성분에는 이게 녹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알갱이까지 드시는 것보다는 그 태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우러낸 물만 먹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당 수치가 불안하신 분들도 과일만 먹을 때 해독이 되나요? 아니면 채소도 같이 먹어야 좋을까요? 당뇨 수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 수치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 한 105나 110 정도, 이런 분들은 일단 과일만 섭취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140까지 있으셨던 분이 과일만 드시면서, 사과 드시면서 당 수치가 90까지 떨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불안해 하시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당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저당도 과일과 함께 생채소를 또 너무 많이 드실 경우 가스가 차는 분들이 또 당뇨 환자분들에게 또 많이 겹치기도 합니다. 소화력이 좀 약한 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요. 익힌 채소를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달지 않게 만드는 것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과일을 간 과일 주스는 절대 안 되고요. 약간의 과일, 사과 정도와 함께 양배추, 케일, 샐러리 이런 것들을 갈아서 드실 경우 당분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착즙기도 많이 나왔는데 과일이랑 채소를 즙을 내서 먹는 건 어떤가요? 채소만 착즙했을 경우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분들에게 일정량의 블루베리나 베리류 같은 과일을 드시고 샐러리즙, 케일즙, 양배추즙, 이 착즙을 해서 드시는 것은 권하고 있습니다. 채소의 경우 지나치게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또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거든요. 그래서 일정량의 과일, 채소를 드신 후에 더 많은 어떤 항산화 효과, 또 해독 효과를 위해서는 이제 채소즙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소즙만 먹으면 너무 좀 쓰기도 하고 맛이 없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사과 약간 정도는 괜찮아요. 사과 반 개나 4분의 1 쪽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당분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상태로 갈아 드시는 과일, 채소즙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일을 많이 넣어서 단맛이 좀 강하다, 이런 즙은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을 채운 해독이라고 하셨는데 음식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영양 해독의 일단 목적은 세포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세포가 가지는 자연 해독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특히 이제 간 세포 같은 경우 재생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 몸의 70%의 해독을 간에서 합니다. 그런데 독소가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일단 간 손상이 심해지죠. 근데 이 간이 좋아하는 영양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A, C, E나 그리고 여러 폴리페놀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영양소가 간세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 해독의 1단계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화해독, 너무 물이나 너무 채소만 먹는 정화해독만 하면 안 되고, 영양해독, 영양을 채워서 해독력을 올리는 영양해독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점막이 일단 굉장히 손상돼 있어서 음식으로 이 영양을 섭취해도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살 안 찌는 분들, 또 너무 마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먹어도 바로 빠져나오는 느낌이에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점막 재생부터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저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고품질의 영양 보충제도 같이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영양제가 필요해요, 이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특히 암 환자처럼 영양이 많이 필요한 상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점막 재생을 시켜주는 점막 재생 영양소부터 해서 또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여러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영양소, 또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검사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이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도 미토콘드리아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보충해서 드시게 되면 일단 음식이 주는 효과와 함께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회복력이 정말 많이 빨라집니다. 어떤 이제 폐암 환자의 경우에는 46kg 정도에서 4개월 만에 52kg까지 찌면서 폐 조직이 25%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폐는 재생이 안 된다라고 보통 알고 계시죠? 저는 우리 몸 전체, 간세포만 재생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는 재생이 돼요. 그래서 이 조직 재생을 실제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했고, 또 환자의 몸에서 이제 호흡이 어려웠던 몸에서 또 폐 섬유화까지, 흉수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폐 정상화가 되고 섬유화도 사라지고 또 폐 조직도 커지고 호흡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운동을 3시간씩 할 정도로 체력이 좋아진 이 사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께도 점막 재생부터 해서 미토콘드리아, 또 전체적인 이 콜라겐, 몸의 결합 조직까지 모두 다 증가하는 그런 보충제들을 같이 병행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단과 함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보충제, 하지만 고품질의 영양보충제,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고품질의 영양보충제를 반드시 꼭 선별해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